서울 도심 위로 쏟아지는 폭우는 도시의 모든 오물을 씻어내리려는 듯 거셌고 하늘종합병원 응급실의 창문을 쉴 새 없이 두드렸다. 천둥 소리와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뒤섞여 밤의 정막을 찢어발기며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응급실 당직팀에게 결코 평온하지 않을 밤을 예고하고 있었다. 끊임없이 여닫히는 자동문 안쪽은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우주였으며 그곳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그 어느 때보다 희미해지는 전장이었다. 코를 찌르는 알싸한 소독약 냄새조차도 바닥에 흥건한 비릿한 피냄새와 대기실을 가득 메운 보호자들의 얼굴에 서린 공포를 완전히 덮을 수는 없었다. 응급의학과 수간호사 한서연은 중앙 스테이션에 조용히 서서 날카롭고 침착한 눈빛으로 혼란스러운 대기실 전경을 훑어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단호한 모습은 마치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응급 환자들의 파도 속에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괭과 같았다. 벽시계의 바늘은 이미 새벽 2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와 질병은 휴식을 모르는 법이기에 응급실의 공기는 대나처럼 긴박하고 팽팽했다. 한서연은 막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의 차트 정리를 마친 뒤 10시간 넘게 이어진 살인적인 경무로 인해 근육 마디마디에 스며든 피로를 쫓아내려는 듯 가볍게 기지개를 켰다. 그녀는 목덜미가 드러나도록 단정하게 빗어 올린 검은 머리에 차가운 인상을 가진 미인이었으나 근무 중에는 좀처럼 미소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찰나의 방심이나 사소한 감정의 동요가 타인의 생명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감정 없는 업무 기계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그 강철 같은 겉모습 뒤에는 직업에 대한 뜨거운 윤리의식과 상류층 전용 병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조리에 대한 조용한 분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었다. 갑자기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팀의 무전이 다급하게 울리며 교외 인적 드문 빗길 도로변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신원 미상의 남성 환자가 이송 중임을 알렸다. 서연은 즉시 의료진에게 트라우마 베드와 소생 장비를 준비하도록 지시했고 에피네프린과 수액을 능숙하게 챙기는 그녀의 손놀림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잠시 후 구급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응급실 입구를 날카롭게 비추며 멈춰섰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밀고 들어오는 속도는 숨이 막힐 듯 빨랐다. 빗물과 흙탕물 그리고 선혈이 뒤섞여 하얀 바닥 위로 뚝뚝 떨어지며 섬뜩한 궤적을 남겼고 들것 위에 누운 젊은 남자는 온몸이 흠뻑 젖은 채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가슴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지체 없이 들것 옆으로 다가가 환자의 상태를 살피며 젖은 옷가지를 가위로 잘라냈고 드러난 남자의 몸은 처참한 상처들로 뒤덮여 있었다. 그러나 총각을 다투는 상황 속에서도 그녀의 손을 잠시 멈칫하게 만든 것은 상처의 심각성이 아니라 진흙과 피로 얼룩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느껴지는 수트의 고급스러운 재질이었다. 그것은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만든 최고급 원단으로 평범한 사람이 아닌 최상류층만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환자의 신분을 추측할 여유는 없었기에 그녀는 인턴들에게 바이탈 체크와 정맥로 확보를 지시했다. 주위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지는 그녀의 단호하고 명확한 목소리에 의료진들은 군말 없이 따랐다. 복부에서 발견된 깊은 자창은 교통사고의 흔적이라기엔 너무나 예리하고 깔끔해서 마치 전문적인 단검에 찔린 듯했다. 서연은 이것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의도적인 살인 미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오늘 밤 당직 의사인 김민옥 과장은 권력 앞에서 한없이 약하고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다. 그는 환자가 신분증도 없고 보호자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미간을 찌푸리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하늘종합병원이 VIP를 위한 프리미엄 의료기관이지
노숙자나 조폭 깡패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곳이 아니라며 인근 공공병원으로의 이송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서연은 차트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사를 향해 불꽃 같은 눈빛을 쏘아붙였다. 그녀는 지금 같은 과다출혈과 급격한 혈압 저하 상태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차갑게 일갈했다. 환자의 신분이나 지불 능력과는 상관없이 일단 살려놓는 것이 의료인의 의무이며 행정적인 책임은 자신이 모두 질 테니 당장 수술실을 잡으라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김 과장은 일개 간호사의 하극상에 당황했지만 서연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실랑이가 오가는 도중 무의식 상태인 줄 알았던 남자의 손이 서연의 손목을 희미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움켜쥐었다. 그 악력은 미약했지만 살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살짝 떠진 그의 눈꺼풀 사이로 보이는 칠흑 같은 눈동자는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등골을 타고 흐르는 전율을 느꼈다. 단순히 직업적 의무감 때문만이 아니라 여자의 직감이 이 남자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그가 무언가 중요한 비밀을 쥐고 있다고 속삭이는 듯했다. 김 과장의 웅얼거리는 반대를 무시하고 서연은 간호사들에게 환자를 소생실로 옮기라고 지시했고 스스로 지혈을 시도하며 기도를 확보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면서도 섬세했고 환자의 귓가에 살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작게 속삭였다. 마침 늦은 이사회 회의를 마치고 지나가던 최 원장이 응급실의 소란을 목격하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병원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인물로 위험 있는 표정으로 상황을 살피다가 침대 위에 누운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서연은 그 찰나의 공포와 경악을 놓치지 않았다. 최 원장은 곧바로 가식적인 평정심을 되찾고는 다가와 전문적인 처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신원 미상의 환자는 병원 보안 규정상 신원 조회가 우선되어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환자가 다른 VIP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명령 뒤에 숨겨진 추악한 의도를 감지했다. 원장은 이 남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가 여기서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침대 앞을 가로막으며 병원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다. 그녀는 환자의 바이탈이 레드 코드임을 알리며 현행 의료법상 의사는 행정 절차보다 응급처치를 우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또박이 읊었다. 수십 명의 의료진과 CCTV가 지켜보는 앞에서 환자를 죽게 내버려 두라는 명령을 내릴 셈이냐는 그녀의 무언의 압박에 최 원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서연의 논리적이고 강경한 태도의 최 원장은 결국 어쩔 수 없다는 듯 손을 저으며 수술을 허가했지만 서연을 노려보는 그의 눈빛은 사리에 가까울 정도로 섬뜩했다. 그것은 오늘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경고였다. 그는 뒤를 돌자마자 어딘가로 전화를 걸며 급히 자리를 떴고 그의 뒷모습에서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수술실의 문이 닫히고 무영등 아래 드러난 남자의 얼굴은 피와 오물에 덮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귀티를 감추지 못했다. 서연은 집도의를 보조하며 남자의 몸에 난 상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복부의 자창 외에도 온몸에 난 타박상과 방어 흔적은 그가 쓰러지기 전까지 치열한 사투를 벌였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수술은 예상대로 난항의 연속이었다. 장기 손상이 심각했고 출혈량이 너무 많아 모니터의 심박수 그래프가 툭하면 비명을 질러댔다. 한때 심장이 멈추는 위급한 순간도 있었지만 서연은 흔들리는 의료진을 독려하며 기계처럼 정확하게 처치를 이어갔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환자의 바이탈이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마지막 봉합이 끝났을 때야 비로소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환자를 중환자실이 아닌 격리된 VIP용 회복실로 비밀리에 옮긴 후에도 서연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최 원장의 반응을 떠올리면 이 남자가 병원 내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남자의 소지품을 정리하다가 깨진 한정판 명품 시계와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순금 커프스 단추를 발견하고는 그가 거대한 권력 암투의 중심에 있는 인물임을 직감했다. 서연은 기지를 발휘해 그의 진짜 차트를 숨기고 가짜 기록을 작성해 전산에 등록함으로써 외부의 추적을 따돌리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그녀의 간호사 인생을 건 도박이었지만 그녀의 양심은 이 남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침대 위 남자의 미간은 고통스러운 악몽을 꾸는 듯 찌푸려져 있었다. 그때 서연의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고 액정에 뜬 발신자 정보 없음이라는 문구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수술실의 무영등이 꺼지고 환자가 비밀리에 이동된 후에도 한서연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수술의 피로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방금 저지른 행동이 가져올 거대한 파장에 대한 직감적인 전율이었다. 그녀는 수술복을 벗어 던지고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응시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고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젖은 손을 닦지도 않은 채 주머니 속에 숨겨둔 진짜 진료 기록 카드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만약 이 기록이 최 원장의 손에 들어간다면 환자의 목숨은 물론이고 자신의 간호사 면허, 어쩌면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예상했던 대로 호출은 신속하고 냉혹하게 이루어졌다. 서연이 응급센터장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원무과장이 싸늘한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기는 무거웠고 책상 위에는 이미 작성된 징계 처분 통지서가 놓여 있었다. 원무과장은 그녀에게 앉으라는 권유도 없이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수술을 감행한 점, 그리고 병원의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환자를 은닉한 혐의 등을 나열하며 그녀를 몰아세웠다. 그들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보다는 병원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점에 분노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들으며 이 모든 것이 최 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고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급했다는 사실 하나만을 짤막하게 언급했을 뿐이었다. 한서연 간호사, 귀하는 금일부로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시 사원증을 반납하고 병원 밖으로 나가주십시오. 인사위원장의 통보는 마치 판결문처럼 단호했다. 서연은 덤덤하게 목에 걸린 사원증을 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10년 넘게 자신의 청춘을 바쳐 일해온 병원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억울함보다는 오히려 홀가분함과 동시에 남겨진 환자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자신이 없더라도 환자에 대한 처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소적인 비웃음뿐이었다. 방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주제도 모르고 설치더니 꼴 좋다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서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곧장 복도 끝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하지만 서연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CCTV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해 병원 본관 뒤편에 위치한 구관 건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현재는 창고 용도로만 쓰이며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일명 유령 병동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그녀는 박준우 인턴의 도움을 받아 환자를 이곳 304호실로 옮겨놓은 상태였다. 박준우는 서연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후배로 아직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정의감을 지닌 청년이었다.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나 병실 문을 열자 낡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자의 모습이
희미한 달빛 아래 드러났다. 다행히 그가 연결해둔 휴대용 모니터의 신호음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고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링거에게 속도를 조절했다. 이곳이라면 당분간 최 원장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취 기운이 서서히 가시는지 남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혁은 깊은 심해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듯한 감각과 함께 끔찍한 고통이 온몸을 덮치는 것을 느꼈다. 눈을 뜨려고 노력했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시야는 흐릿하여 초점을 잡을 수 없었다. 찢어질 듯한 복부의 통증과 머리를 짓누르는 두통이 동시에 밀려왔고 입안은 바짝 말라 모래를 씹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죽음의 문턱을 넘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빗소리, 차가운 아스팔트의 감촉, 그리고 자신을 향해 달려들던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마지막 기억.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과 살 수 있다는 단호한 목소리가 어렴풋이 떠올랐다. 지혁이 힘겹게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낡은 천장의 얼룩과 창가에 서 있는 한 여자의 실루엣이었다. 그는 본능적인 경계심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복부를 관통하는 격통의 짧은 신음을 흘리며 다시 침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 소리에 놀란 서연이 급히 다가와 그의 어깨를 눌러 진정시켰다. 움직이지 마세요. 수술 부위가 터질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위험이 있어 저절로 따르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지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초점 없는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눈앞의 여자가 적인지 아군인지 판단하려는 듯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쉰 목소리로 여기가 어디인지 그리고 당신은 누구인지 물으려 했지만 목에서 나오는 것은 알 수 없는 쇳소리뿐이었다. 서연은 능숙하게 물컵에 빨대를 꽂아 그의 입가에 대주었다. 하늘병원입니다. 당신은 심각한 자상을 입고 실려왔고 긴급 수술을 받았어요. 저는 당신을 담당한 간호사 한서연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지혁은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조금씩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엄습해오는 공포를 감지했다. 하늘병원은 자신의 집안, 즉 MJ그룹이 소유한 재단 산하의 병원이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배우가 형인 강민재와 결탁한 병원 내부 세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곳은 그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이자 호랑이 굴 한복판인 셈이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직감했다. 나를 왜 여기에 숨긴 겁니까? 지혁은 힘을 쥐어짜 물었다. 그는 이 낡고 허름한 병실이 일반적인 VIP 병실이나 중환자실이 아님을 단번에 알아챘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병원 측에서는 당신을 받지 않으려 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가 당신이 치료받지 못하고 죽기를 바랐던 것 같군요. 그래서 제 임의대로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정식 기록에는 당신은 이미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서연의 말에 지역의 동공이 커졌다. 이 낯선 간호사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병원 수뇌부의 명령을 어기고 위험을 감수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그곳에서 거짓없는 진심과 강인함을 읽어낼 수 있었다. 지혁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 지금 당장 자신이 MJ그룹의 후계자 강지혁임을 밝힌다면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까? 아니, 오히려 그것은 서연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최 원장과 강민재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하고 이를 꾸미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기억을 잃은 척하거나 신분을 숨기고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고맙습니다. 그는 짧게 내뱉고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내 이름도
내가 누구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는 거짓말을 했지만 서연은 그 거짓말을 굳이 파헤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눈치챘지만 지금은 그가 안정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했다. 그 시각 최 원장실의 분위기는 살벌했다. 최 원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보안팀장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환자가 이송되었다는 기록은 있는데 인근 공공병원 어디에도 도착했다는 보고가 없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는 한서연이 무언가 수작을 부렸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 환자는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 오늘 밤 반드시 사라져야 할 MJ그룹의 황태자 강지혁이었다. 만약 그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최 원장 자신의 목줄이 날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병원의 모든 구석구석을 이 잡듯이 뒤져서라도 환자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시체로라도 좋으니 내 눈앞에 데려와. 오늘 밤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창밖을 통해 본관 쪽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불빛들을 목격했다. 손전등 불빛들이 이리저리 춤추며 병원 정원을 훑고 있었고 그 불빛들은 점점 구간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예상보다 추적은 빨랐고 그들의 집요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급히 병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꼼꼼하게 쳐서 빛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차단했다. 낡은 구간 건물은 쥐 죽은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증폭시켰다. 그녀는 침대 옆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 손에 쥐었다. 만약 그들이 들이닥친다면 그녀는 맨몸으로라도 환자를 지켜야 했다. 그것은 더 이상 직업적 의무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들이 오고 있어요.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침대에 누워있던 지혁도 긴장한 듯 몸을 굳혔다. 그는 링거 바늘을 뽑아버리고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서연이 그를 제지했다. 지금 움직이면 죽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가만히 계세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지혁은 이를 악물었다. 무력감이 그를 덮쳤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자신이 고작 낡은 병실 침대에서 낯선 여자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했지만 지금은 그녀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서연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언젠가 살아남는다면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다. 복도에서 둔탁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한두 명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군화 발자국 소리가 낡은 복도를 울리며 점점 304호실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뚜벅 뚜벅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규칙적이고 위협적이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문손잡이를 노려보았다. 박준우 인턴에게 미리 부탁해 이 구역의 전기를 차단해 두었지만 그들이 손전등을 들고 샅샅이 뒤진다면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지혁은 침대 밑으로 숨겨둔 유리 조각을 손에 쥐었다. 최악의 경우 한 명이라도 길동무로 삼겠다는 살기가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왔다. 문 밖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잠겨 있는데요. 팀장님, 부술까요? 문손잡이가 덜컥거리며 돌아갔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문 뒤로 몸을 숨겼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밖에서는 문을 걷어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안에 누구 있어? 당장 문 열어. 고함과 함께 문틈으로 손전등 불빛이 칼날처럼 들어왔다. 절체절명의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는 오직 환자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병원 전체에 화재 경보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화재 발생, 화재 발생, 본관 5층 화재 발생, 안내방송과 함께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소리가 들려오자 문 밖의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 경보를 울린 것이 분명했다.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서연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주저앉았다. 박준우였다. 그 겁 많은 인턴이 그녀와 환자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 경보기 버튼을 누른 것이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렀다. 이것은 잠시 시간을 벌어준 것일 뿐 그들은 곧 다시 돌아올 것이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지역을 바라보며 결심한 듯 말했다. 여기서 나가야 해요. 이 병원 안에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지역은 고통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갈 곳이 있습니까? 그의 물음에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아무도 모르는 곳이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어둠을 뚫고 나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화재 경보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서연은 지체 없이 강지혁을 부축해 침대에서 일으켰다. 마취가 덜 풀린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복부를 관통하는 통증은 한 걸음 뗄 때마다 날카로운 비명처럼 전신을 찔러댔지만 지역은 신음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다. 서연은 자신의 어깨에 기댄 남자의 뜨거운 체온과 거친 숨소리를 느끼며 그가 한계 상황에서도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체중을 싣지 않도록 주의를 주며 미리 파악해둔 비상구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복도는 비상 유도 등의 초록색 불빛만이 음산하게 깜빡거리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다급한 발자국 소리와 무전기 소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두 사람의 심장을 조여왔다. 이것은 단순한 추격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의 시작이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 대신 구간 건물의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화물용 승강기 쪽으로 지역을 이끌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라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지금은 그 먼지조차도 그들의 흔적을 감춰줄 고마운 위장막이었다. 그녀가 승강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병원 보안요원 복장이 아닌 사복 차림이었으며 손에는 둔탁한 금속성의 물체가 들려 있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그들이 최 원장이 보낸 해결사,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살인 청부업자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지역을 잽싸게 옆에 있는 린넨실 안으로 밀어넣었고 자신도 뒤따라 들어가 숨을 죽였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들의 눈빛은 짐승처럼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들은 병실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뒤지며 다가오고 있었다. 좁고 어두운 린넨실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밀착해 있었다. 지역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내들의 대화가 문틈으로 흘러들어왔다. 확인 사살해. 실수하면 우리가 죽어. 그 짧고 섬뜩한 한마디는 서연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역시 그들은 지역을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 병원이라는 공간이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닌 도살장으로 변해버린 현실에 서연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사내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주위를 살폈다. 다행히 복도는 다시 정적에 휩싸였지만 그 고요함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그들은 지하 1층으로 연결되는 비상 계단을 통해 내려가기 시작했다. 지하층은 영안실과 기계실이 위치해 있어 평소에도 사람의 왕래가 적고 습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지역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수술 부위에서 다시 출혈이 시작된 듯 환자복 옆구리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그의 호흡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지역은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며 서연을 향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당신 위험해져. 날 두고 가. 그는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죄 없는 간호사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했다. 하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의 팔을 다시 어깨에 걸쳤다. 내 환자는 내가 결정해요. 살리기로 마음먹었으면 지옥 끝까지라도 데리고 나갈 겁니다. 그녀의 눈동자의 어린 결기는 지역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 지하 통로는 거미줄과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괴기스럽게 울려 퍼졌다. 미로처럼 얽힌 통로를 지나면서 지역의 머릿속에는 파편처럼 흩어졌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빗길을 달리던 자신의 차,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 오던 대형 트럭, 그리고 충돌 직전 마주쳤던 트럭 운전사의 무표정한 얼굴.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리고 뒤집힌 차 안에서 피를 흘리며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 들었던 목소리, 확인했습니다. 처리 완료. 그 목소리는 분명 자신의 이복형인 강민재의 비서실장 목소리였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자 지역의 눈동자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붉게 충혈되었다. 자신이 믿었던 가족이, 피를 나눈 형제가 경영권을 독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상처를 남겼다. 서연은 지역의 몸이 분노로 떨리고 있음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를 진정시키는 것보다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녀는 병원 폐기물을 처리하는 뒷문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곳은 CCTV 사각지대였고 자신의 낡은 소형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과 가장 가까웠다. 마침내 무거운 철문을 밀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와 빗줄기가 두 사람을 반겼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빗소리가 그들의 탈출 소음을 덮어주어 다행이었다. 서연은 지역을 조수석에 태우고 젖은 몸으로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낡은 엔진 소리가 기침하듯 울리며 차가 출발하자 병원 건물의 불빛이 백미러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그제야 두 사람은 긴 숨을 내쉬며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차는 빗길을 뚫고 교회를 향해 질주했다. 와이퍼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앞유리를 닦아냈지만 쏟아지는 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오직 빗소리와 엔진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지역은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신원 미상의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복수의 칼날을 가는 맹수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운전에 집중하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젖은 머리카락이 볼에 달라붙어 있었고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옆얼굴은 그 어떤 귀부인보다 고결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며 그 기적을 만든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이 여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기억이 났습니까? 서연이 침묵을 깨고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지역의 변화된 눈빛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병실에서 처음 깨어났을 때의 혼란스러움은 사라지고 지금 그의 눈에는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분노가 공존하고 있었다. 지역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전부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노숙자도 깡패도 아닙니다. 당신이 일하는 그 병원, 하늘의료재단을 소유한 MJ그룹의 강지혁입니다. 그의 고백은 좁은 차 안을 가득 메웠다. 서연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짐작은 했었지만 실제로 그가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대기업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현실감이 떨어지는 듯했다. 서연은 룸미러를 통해 지역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당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그녀가 말끝을 흐리자 지역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가족입니다. 내 형이 나를 죽이고 그룹을 차지하려고 한 겁니다. 최 원장은 그들의 하수인일 뿐이고요. 비극적인 가족사였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형제에도 부모,
자식 간의 정내도 무의미하다는 재벌가의 추악한 이면을 서연은 직접 목격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눈앞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이다. 갈 곳이 없으면 제가 아는 곳으로 가죠. 낡고 불편하겠지만 적어도 당신 형의 감시망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지역은 서연의 제안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배경을 알고도 도망치지 않고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빚을 졌고 이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할 목숨값이나 다름없었다. 고맙습니다, 한서연 씨.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죠. 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날 당신이 겪은 모욕과 부당한 처우를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겠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힘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자의 포효와도 같은 맹세였다. 차는 어둠을 뚫고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외곽으로 두 사람만의 은신처를 향해 속도를 높였다. 이제부터는 방어가 아닌 반격의 시간이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비는 점차 그쳐가고 있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서연의 낡은 차가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남겨주신 집으로. 서연에게는 유년 시절의 추억이 깃든 안식처였다. 잡초가 무성한 마당과 벗겨진 페인트 칠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외부와 단절된 이곳은 지금 두 사람에게 가장 완벽한 요새였다. 서연은 지역을 부축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오랫동안 비워둔 탓에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지역을 소파에 앉히고 서연은 익숙하게 보일러를 켜고 구급상자를 찾았다. 이제부터 이곳에서 그들의 긴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다. 지역은 창밖으로 보이는 황량한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이곳에 왔지만 역설적이게도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그는 살아남았고 적들의 정체를 알았으며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아군을 얻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피 묻은 커프스 버튼을 만지작거렸다. 이것은 그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이유이자 증표였다. 강민재, 그리고 최 원장. 기다려라. 지옥에서 돌아온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지옥을 보여줄 테니. 지역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고 서연은 묵묵히 그의 상처를 소독하며 그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끈으로 단단히 묶여버렸다. 도심의 소음과 네온 사인이 닿지 않는 외곽의 시골 마을. 한서연의 낡은 본가에는 평온하면서도 묵직한 정막이 감돌고 있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축축하게 젖은 흙내음과 풀냄새가 열린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와 퀴퀴한 집안의 공기를 환기해 주었다. 서연은 잠시 눈을 붙이는 둥 마는 둥 한 채 새벽같이 일어나 강지역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밤사이 고열은 내렸지만 안색은 여전히 창백했고 식은땀이 베개와 이불을 적시고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수건을 적셔 그의 이마와 목덜미를 닦아내며 이 남자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깊이를 가늠해 보았다. 재벌 후계자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상처투성이의 몸은 그가 살아온 삶이 결코 비단길만이 아니었음을 웅변하고 있었고 서연은 묘한 연민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 지역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낡은 벽지에 핀 곰팡이 자국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다보는 서연의 걱정, 어린 눈동자였다. 그는 낯선 천장과 투박한 이부자리에서 오는 이질감에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각하고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복부를 찌르는 통증이 단말마처럼 터져 나오며
그를 다시 자리에 눕게 만들었다. 서연은 단호하게 그의 어깨를 누르며 말했다. 아직 움직이면 안 돼요. 봉합 부위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은 지금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거지 멀쩡한 게 아니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고 지역은 얌전히 그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MJ그룹의 후계자가 시골집 방구석에서 간호사의 잔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이 헛웃음이 나왔지만 그 잔소리가 싫지 않았다. 서연은 주방으로 가서 쌀을 씻어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덜그럭거리는 냄비 소리와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집안을 채우자 지역은 기이한 안도감을 느꼈다. 평생 최고급 호텔 셰프가 만든 요리만 먹어왔던 그에게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직접 음식을 만드는 소리는 낯설지만 따뜻한 경험이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앉아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서연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자신을 죽이려던 형과 병원장, 그리고 그들을 위해 움직이던 수많은 하수인들과 달리 이 여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오로지 생명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를 구해냈다. 지역은 가슴 한구석에서 뭉클한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녀가 차려온 소박한 흰죽 한 그릇을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비웠다.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낡은 노트북을 꺼내 인터넷에 접속했다. 예상대로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은 MJ그룹에 관한 뉴스로 도배되어 있었다. MJ그룹 강지혁 전무 교통사고로 중퇴, 생사 불투명, 차기 경영권 승계, 강민재 부사장 유력, MJ그룹 주가 폭락, 비상 경영체제 돌입. 뉴스의 헤드라인들은 하나같이 강지혁의 몰락과 강민재의 부상을 예견하고 있었다. 지역은 화면을 응시하며 차갑게 비소를 흘렸다. 놈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군. 내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장례 절차까지 준비하고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강민재는 치밀했다. 사고를 위장해 동생을 제거하고 혼란을 틈타 이 사회를 장악하려는 시나리오는 완벽해 보였다. 단 하나 시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변수만 제외하면 말이다. 반격해야 해요. 이대로 숨어만 있다가는 당신은 영영 죽은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단순히 환자를 보호하는 간호사의 역할을 넘어 이제는 그의 파트너로서 전략을 고민하고 있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하지만 당장 외부와 접촉하는 것은 위험했다. 그의 휴대폰은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고 섣불리 연락을 취했다가는 위치가 추적당할 수 있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선친 때부터 집안의 그림자처럼 일해온 장마호 비서실장을 떠올렸다. 장 실장은 강민재의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중립을 지키며 지역을 보필해온 충신이었다. 장 실장에게 연락해야 해. 그 사람이라면 내 생존을 알리고 비밀리에 움직여줄 거야. 서연은 마을 읍내에 있는 작은 잡화점에서 선불폰을 하나 구해왔다. CCTV가 없는 구멍가게를 골라 현금으로 구매하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다. 지역은 떨리는 손으로 장 실장의 개인 회선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장마호입니다. 지역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들만이 아는 암구를 읊조렸다. 새벽이 오기 전 북쪽 별이 가장 밝게 빛난다.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고 장 실장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왔다. 전무님, 살아계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지역은 안도하며 자신의 생존 사실과 대략적인 상황을 알렸지만 구체적인 위치는 보안을 위해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장 실장에게 강민재의 동향을 파악하고 다가오는 임시 주주총회 일정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전화를 끄는 지역의 표정은 한결 결연해져 있었다. 3일 뒤 MJ 호텔에서 강민재의 회장 취임 승인을 위한
긴급 이사회가 열린다고 해. 놈들은 내 장례식을 그 전날 치러버리고 추모 분위기를 이용해 동정표를 얻어 경영권을 독점할 계획이야. 3일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72시간 뿐이었다. 그 안에 몸을 추스르고 서울로 잠입하여 반격을 위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서연은 고민에 잠긴 지역에게 자신이 병원에서 몰래 챙겨온 USB를 내밀었다.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당신 수술 기록과 초기 검사 데이터, 그리고 제가 찍어둔 상처 사진들이에요. 지역은 의아한 표정으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뜬 데이터들은 의학적 지식이 없는 그가 보기에는 난해한 숫자와 용어들의 나열일 뿐이었다. 서연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프로페셔널한 간호사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보세요. 여기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사고 당시 당신의 혈중에는 고농도의 근육이완제 성분이 검출되었어요. 이건 운전 중에 졸음을 유발하거나 신체 반응 속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약물이에요. 당신은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누군가에 의해 약물을 주입당했다는 뜻이죠. 지역의 눈이 커졌다. 그는 사고 직전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나른해지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것이 피로 때문이 아니라 약물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이다. 서연은 이어서 상처 사진을 확대했다. 그리고 이 복부의 자창. 이건 자동차 파편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상처의 단면이 너무 깨끗하고 들어간 각도가 위에서 아래로 향해 있어요. 이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찌른 칼자국입니다. 서연의 분석은 완벽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 미수라는 결정적인 물증이었다. 최 원장이 왜 그토록 수술을 막으려 했고 차트를 조작하려 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 데이터가 공개된다면 강민재와 최 원장은 살인교사 및 은폐 혐의로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었다. 지역은 서연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착한 간호사가 아니었다. 냉철한 판단력과 전문성을 갖춘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전략가였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군. 내 목숨을 구한 것도 모자라 나를 다시 살릴 무기까지 쥐어주다니. 지역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서연은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혔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산골 마을의 기온은 뚝 떨어졌다.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외풍이 심한 낡은 집은 쌀쌀했다. 서연은 장롱에서 두꺼운 소미불을 꺼내 지역에게 덮어주었다.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창밖에는 둥근 달이 떠올라 마당의 잡초들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지역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렸어.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 믿을 수 있는 가족도, 마음 터놓을 친구도,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돈과 지위는 사람을 모이게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고립시키더군. 그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깊은 고독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화려한 뉴스 속 재벌 3세가 아닌 상처받고 외로운 한 인간으로서의 강지역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가진 건 없지만 적어도 제 양심과 신념만은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어요. 때로는 그게 바보 같아 보이고 손해만 보는 길일지라도요. 하지만 오늘 당신을 보며 확신했어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요. 당신이 살아있는 게 그 증거니까요. 서연의 말은 지역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불씨가 되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비단결보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한서연 씨, 이 싸움이 끝나면 그때는 내가 당신의 신념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주겠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다가올 전투를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웠다. 장 실장이 보내올 지원팀과의 접선 장소,
이사회장에 잠입할 경로, 언론의 증거를 터뜨릴 타이밍 등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했다. 지역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단련된 냉철한 전략을 내놓았고, 서연은 병원 내부 구조와 의료 시스템의 허점을 찌르는 기지를 발휘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었지만 공통의 적을 앞에 두고 완벽한 팀워크를 발휘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조력자 관계를 넘어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애로 끈끈하게 엮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알 수 없는 이끌림이 싹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역은 훨씬 좋아진 컨디션으로 일어났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견딜만 했고 눈빛은 독수리처럼 매서워져 있었다. 서연은 그를 위해 읍내 시장에서 사온 저렴하지만 깔끔한 양복을 건넸다. 명품 수트는 아니었지만 지역이 입자 마치 맞춤옷처럼 완벽하게 어울렸다. 준비됐습니까? 서연이 물었다. 지역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매무새를 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져. 내 자리를 찾으러, 그리고 그들에게 죗값을 물으러. 두 사람은 낡은 현관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갔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들이 향하는 곳은 가장 어둡고 치열한 전쟁터였다. 낡은 소형차의 엔진 소리가 고요한 시골 마을을 깨우며 힘차게 출발했다. 서울을 향해, MJ그룹을 향해, 그리고 진실을 향해.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지역은 장 실장으로부터 온 문자를 확인했다.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오후 2시 본사 로비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무게감은 엄청났다. 서연은 긴장한 듯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오늘이 지나면 그녀의 인생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주는 신뢰감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리고 이 여자를 지켜내리라. 폭풍의 눈을 향해 돌진하는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MJ그룹 본사 타워는 비겐 오후의 햇살을 받아 거대한 보석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를 자랑하는 거대 기업의 심장부인 이곳은 오늘따라 유난히 삼엄한 경비와 함께 수많은 취재 차량들로 북적이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로비 입구부터 늘어선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은 마치 성벽을 지키는 병사들처럼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는 기자들의 취재 열기는 뜨거웠다. 오늘 예정된 긴급 이사회와 기자회견은 단순한 기업 행사가 아니었다. 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였던 강지혁 전무의 실종과 사망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그의 이복형인 강민재 부사장이 경영권을 공식적으로 승계받는 대관식이나 다름없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대형 전광판에는 MJ그룹의 비상경영체제 선포와 관련된 뉴스가 속보로 흘러나오고 있었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거대한 권력 이동의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무거운 침묵과 보이지 않는 암투로 공기가 탁했다. 수십 명의 이사진과 주요 주주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있었고, 상석에는 강민재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비통한 표정을 가장한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눈엣 가시 같았던 동생 강지혁이 제거되었고, 늙은 회장은 병석에 누워 인사불성인 상태였다. 이제 이사회 승인 도장만 찍히면 MJ그룹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었다. 그의 옆에는 하늘병원 최 원장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초조한 듯 계속해서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내고 있었다. 비록 강지혁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는 보고가 마음에 걸렸지만 강민재는 그가 살아 돌아올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확신했다. 그 정도의 부상을 입고 며칠간 방치되었다면 이미 객사했거나 살아있다 해도 뇌사에 가까운 상태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회의실 한쪽 구석에 마련된 기자 회견장에는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강민재를 향해 조준하고 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엄숙한 목소리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지금부터 MJ그룹 비상대책위원회 및 차기 경영진 선임에 관한 긴급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생사를 알 수 없는 강지혁 전무님의 안녕을 기원하며 묵념이 있겠습니다. 강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입가에 번지는 비릿한 미소를 감추었다. 이 묵념은 사실상 강지혁의 장례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잘 가라, 내 동생. 다음 생에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길 바란다. 플래시가 터지고 셔터 소리가 빗발치는 가운데 강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비된 연설문을 읽어 내려가기 위해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모든 것이 그의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 시각 MJ타워 정문 앞에는 낡고 흙탕물이 튄 소형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멈춰섰다. 최고급 세단들이 즐비한 곳에 나타난 이 이질적인 차량의 등장에 경호원들과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경호원들이 제지하기 위해 달려들기도 전에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내렸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깔끔한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당당한 기운은 주변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곧바로 뒷좌석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강지혁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시장통에서 산 저렴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바뀌었다. 헝클어진 머리와 얼굴에 남은 옅은 상처 자국조차도 그의 타고난 귀족적인 아우라를 가리지 못했고 오히려 지옥에서 돌아온 전사의 훈장처럼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었다. 경호팀장이 당황하며 앞을 막아서려 했다. 누구십니까? 이곳은 허가된 차량 외에는 진입이 불가합니다. 당장 차를 빼십시오. 하지만 지혁은 대꾸조차 하지 않고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비켜라. 주인이 제 집에 들어가는데 개들의 허락이 필요한가? 그의 낮고 굵은 목소리는 확성기를 댄 것처럼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경호팀장은 그 목소리와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가 모시던 강지혁 전무, 죽었다고 소문난 바로 그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로비 안쪽에서 장마호 비서실장이 이끄는 경호팀이 달려나와 길을 샜다. 전무님,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 실장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이 딱 벌어졌다. 지혁은 서연에게 팔을 내밀었다. 갑시다. 쇼를 끝내러.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굳은 결심을 한 듯 그의 팔짱을 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을 향해 터지기 시작했다. 눈이 멀 것처럼 쏟아지는 빛의 홍수 속에서도 서연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진실을 증언할 유일한 목격자이자 강지혁의 생명의 은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장 실장의 호의를 받으며 당당하게 로비를 가로질러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며 몰려들었지만 장 실장의 경호팀이 인간 방패를 만들어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지역의 시선은 오직 최상층 강민재가 있는 곳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대회의실 안 강민재는 막 마이크를 잡고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을 역설하려던 참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비록 동생의 부재가 뼈아프지만 그룹의 미래를 위해 저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거대한 양쪽 문이 쾅하는 소리와 함께 활짝 열렸다. 모든 이목이 출입구로 집중되었고 강민재의 말은 허공에서 뚝 끊겼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역광을 받으며 강지혁이 걸어 들어왔다. 그 뒤를 이어 한서연이 침착한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경악과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다.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된 최 원장은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렸고 쨍그랑하는 파열음이 침묵을 깼다. 강지혁은 뚜벅뚜벅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회의실 바닥을 울리며 강민재의 심장을 조여왔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대며 이 세기의 부활 장면을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강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너 어떻게?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다. 지혁은 단상에 올라 강민재의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채듯 빼앗았다. 그리고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강민재를 똑바로 응시했다. 형님, 내부고 기사는 좀 이른 것 같지 않아? 아직 장례식장 예약도 안 했는데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좌중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지혁은 객석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유약했던 재벌 3세가 아니었다. 그는 확신에 찬 어조로 연설을 시작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MJ그룹의 주주 여러분과 국민들께 진실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저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미수였습니다. 장내에 굵은 파동이 일었다. 지혁은 옆에 서 있는 서연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분은 저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낸 생명의 은인이자 그날 밤에 참혹한 진실을 증언해줄 의료인 한서연 씨입니다. 서연은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지만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지혁의 옆에 굳건히 섰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든 USB를 꽉 쥐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을 단죄할 칼날이었다. 최 원장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건 모함입니다. 저 여자는 우리 병원에서 징계받고 쫓겨난 간호사일 뿐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차분하게 마이크를 넘겨받아 최 원장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제가 징계를 받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원장님이 죽게 내버려 두라고 지시한 환자를 살려냈기 때문이죠. 저는 의료법 제15조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지켰을 뿐이고 원장님은 살인 방조를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USB를 들어보이자 장 실장이 즉시 다가와 그것을 받아들고 프레젠테이션용 노트북에 연결했다. 대형 스크린에 서연이 분석했던 의료 기록과 상처 사진들이 띄워졌다. 혈액 내 약물 검출 반응, 자상의 깊이와 각도 분석,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입수한 차량 결함 보고서까지 모든 증거들이 강민재와 최 원장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서연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조목조목 증거들을 설명해 나갔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정연하고 반박할 여지가 없어 회의실에 모인 의학 자문위원들조차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 강민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고 그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 강제로라도 방송을 중단시키려 했다. 이것 꺼. 당장 저 미친년 끌어내. 그의 고함 소리에 사복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오려 했다. 하지만 지혁이 서연의 앞을 가로막으며 맹수처럼 포효했다. 누구든 이 여자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면 그 즉시 MJ그룹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다. 그의 위압감에 경호원들은 주춤하며 물러섰다. 지혁은 다시 강민재를 노려보았다. 형, 이제 그만해. 게임은 끝났어. 당신이 내 차에 손을 댄 정비사를 매수했다는 녹취록. 그리고 사고 직후 최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 사살을 지시한 통화 기록까지 경찰은 이미 확보하고 이곳으로 오고 있어. 이것은 지역의 블러핑이었지만 벼랑 끝에 몰린 강민재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강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 모습은 고스란히 생중계되었다. 기자들은 특종을 잡기 위해 미친 듯이 질문을 쏟아냈다. 강지혁 전무님, 그렇다면 이 모든 배우가 강민재 부사장이라는 말씀입니까?
한서연 씨, 병원 측에 협박이 있었습니까? 질문 공세 속에서 지혁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보호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단호하게 선언했다. 저는 오늘부로 MJ그룹의 부패한 경영진을 전면 쇄신하고 저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또한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저를 지켜준 한서연 씨와 같은 의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 지켜낼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영 복귀 선언이 아니라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회의실 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강민재와 최 원장은 사색이 되어 서로를 탓하며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고 주주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강민재에게 야유를 퍼부었다. 아수라장이 된 회견장 한가운데서 지혁과 서연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긴장감과 함께 해냈다는 안도감이 교차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제 막 거대한 진흙탕 싸움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법정 공방, 여론전, 그리고 그룹 내부의 잔존 세력들과의 싸움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지혁은 두렵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현명한 파트너 한서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혁은 서연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무서웠습니까? 서연은 여전히 떨리는 손을 감추며 미소 지었다. 아니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괜찮았어요. 그 짧은 대화 속에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유대감이 묻어났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강민재와 최 원장에게 밀한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권력자들이 몰락하는 순간이었다. 지혁은 그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보며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이제 그는 피해자가 아닌 MJ그룹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이 난국을 수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에는 반드시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함께할 것이라고 그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강민재 부사장과 최 원장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장면이 전파를 탄 직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MJ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곤두박질 쳤지만 강지혁이 비상경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투명한 경영 쇄신을 약속하자 이내 안정을 되찾으며 오히려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법적인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구치소에 수감된 강민재는 국내 최고의 로펌인 태산을 선임하여 반격을 준비했다. 그들은 강지혁이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서연을 타깃으로 삼아 교묘한 여론몰이를 시작했다. 그들은 서연이 재벌가에 입성하기 위해 환자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의료법을 위반하고 환자를 납치 감금했다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워 언론에 뿌려댔다. 이러한 네거티브 전략은 예상보다 효과가 있었다. 진실을 모르는 대중들 사이에서는 서연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녀의 신상을 터는 글들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왔다. 서연의 집 앞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녀가 잠시라도 밖으로 나오면 마이크를 들이대며 공격적인 질문을 퍼부었다. 강지혁 전무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례금으로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악의적인 질문들 속에서도 서연은 침묵을 지켰지만 그녀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단순히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순수한 선의가 오물로 뒤덮이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꼈다. 병원 측 징계위원회 역시 그녀의 면허 취소를 안건으로 상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지혁은 구치소에 있는 형이 벌이는 비열한 작태에 치를 떨었다. 자신을 죽이려 한 것도 모자라 자신을 구해주는 인까지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최악의 범죄였다. 그는 장마오 실장을 불러 그룹 내 법무팀을 총동원해
서연을 보호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자신이 쥐고 있던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최 원장이 강민재의 지시를 받아 병원에서 자행해온 불법 임상 실험과 리베이트 수수, 그리고 비자금 조성을 입증하는 비밀 장부였다. 지역은 이 자료가 공개될 경우 그룹 이미지에 타격이 갈 것을 우려해 공개를 미뤄왔었지만 서연이 마녀 사냥을 당하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서연의 명예 회복이 더 중요했다. 다음 날 지역은 또다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번에는 서연의 변호인 자격으로 법무팀장과 함께 단상에 섰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강민재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서연 씨는 납치범이 아니라 죽어가던 저를 살려낸 영웅입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대가가 사회적 매장이라면 이 사회의 정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역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는 좌중을 압도했다. 그는 이어 최 원장의 비밀 장부를 스크린에 띄웠다. 병원이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 그 돈이 고스란히 강민재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환자를 실험쥐 취급하고 의료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자 대중들의 분노는 강민재와 최 원장을 향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서연을 비난하던 댓글들은 순식간에 사과와 응원의 메시지로 바뀌었고 그녀가 과거에 보여주었던 헌신적인 간호 활동들이 재조명되면서 그녀는 현실판 나이팅게일로 추앙받기 시작했다. 한편 검찰은 공개된 장부를 토대로 하늘병원과 MJ그룹 일부 계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직감한 강민재 측 변호인단은 사임 의사를 밝혔고 태산 같은 권력을 자랑하던 그들도 여론의 십자포화 앞에서는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다. 취조실에서의 상황도 급박하게 돌아갔다. 강민재는 모든 책임을 최 원장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었다. 그는 최 원장이 과잉 충성을 하다가 벌인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최 원장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이 강민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더러운 짓을 도맡아 했는지 떠올리며 혼자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입을 열기 시작했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서로를 물고 뜯는 이전 투구가 시작된 것이다. 최 원장은 강지혁 암살 사주 녹취록의 원본 파일이 저장된 개인 금고의 위치를 검찰에 물었고 이는 강민재를 살인교사 혐의로 또라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서연은 간호협회 윤리위원회에 출석했다. 병원 측의 요청으로 열린 이 청문회는 그녀의 간호사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수많은 위원들 앞에서 서연은 떨지 않고 담담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간호사의 첫 번째 의무는 환자의 생명 보호입니다. 병원의 행정 절차나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다시 그 상황이 온다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발언은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때 증인으로 참석한 박준우 인턴이 용기를 내어 증언대에 섰다. 그는 당시 최 원장이 내렸던 부당한 지시와 서연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고 숨겨두었던 원본 진료 차트를 증거로 제출했다. 결국 윤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한서연의 징계 없음과 면허 유지를 결정했다. 오히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을 높이 평가하여 올해의 간호인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회의장을 나서는 서연을 향해 동료 간호사들과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주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지역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개입하여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지만
서연이 스스로의 힘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그녀에게 더 큰 의미가 될 것이라 믿고 뒤에서 묵묵히 지원만 했던 것이다. 서연은 인파 속에서 지역을 발견하고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흐르고 있었다. 강민재와 최 원장에 대한 구속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살인 미수, 의료법 위반, 횡령 및 배임 등 적용된 혐의만 해도 10여 가지에 달했다. 특히 강민재는 재벌가 특혜를 기대했으나 악화된 여론과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다. MJ그룹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강민재의 부사장직 해임을 결의했고 강지혁을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했다. 지혁은 취임 일성으로 윤리 경영 선포와 함께 하늘병원의 전면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부패한 의료진을 받아내고 소외 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그의 발표는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정의가 승리하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푸른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서 내리는 강민재와 최 원장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한때 병원과 그룹을 호령하던 위세는 온데간데없고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지혁과 서연은 그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보았다. 지혁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모든 악몽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죄 지은 자는 벌을 받고 선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단순한 진리가 실현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들은 끝내 이겨냈다. 재판부는 강민재에게 징역 20년, 최 원장에게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판사가 주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법정 안은 엄숙했다. 판결이 확정되자 방청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강민재는 마지막 발악으로 지역을 향해 고함을 질렀지만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해 끌려나갔다. 지역은 형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돌덩이가 치워지는 듯한 해방감을 맛보았다. 그는 이제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를 믿고 지켜준 서연이 함께할 것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두 사람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먹구름은 완전히 물러갔고 하늘은 티 없이 맑고 푸르렀다. 수많은 카메라가 다시 그들을 둘러쌌지만 이번에는 공격적인 질문이 아닌 축하와 찬사가 이어졌다. 강지혁 회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한서연 씨, 병원으로 복귀하실 겁니까? 질문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지혁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그녀를 위한 특별한 제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연인으로서의 프러포즈가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동반자로서의 제안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병원 정원의 나무들이 붉은 옷을 갈아입고 낙엽을 떨구기 시작할 무렵 하늘 종합병원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변해 있었다. 강민재와 최 원장이 구속된 이후 강지혁 회장의 주도하에 단행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은 병원의 풍경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VIP 병동에만 집중되었던 인력과 자원은 일반 병동과 응급실로 공평하게 재배치되었고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환자가 없도록 새로운 복지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한서연은 여전히 응급실 수간호사로서 현장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동료들과 환자들의 시선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부당한 지시에 맞서 홀로 싸우는 투사가 아니라 병원의 양심이자 변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의료진들에게는 자부심이 되었다.
한편 MJ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전경은 여전히 분주하고 화려했지만 그곳을 지키는 주인의 마음가짐은 예전과 판이하게 달라져 있었다. 강지혁은 과거에 방탕하고 무기력했던 재벌 3세의 껍질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냉철하지만 따뜻한 가슴을 지닌 리더로서 그룹을 이끌고 있었다. 그는 형이 남긴 부실 계열사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불법 비자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투명 경영을 실천하며 재계의 신뢰를 회복해 나갔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결제 서류와 회의 속에서도 그가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오직 하나. 병원에서 묵묵히 생명을 지키고 있는 한 여자의 존재 때문이었다. 그는 일이 끝날 때마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병원 건물을 바라보며 그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어느 늦은 오후, 지혁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직접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다. 수행원도 없이 홀로 온 그의 등장에 병원 로비가 잠시 술렁거렸지만 그는 익숙하게 응급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침 교대 근무를 마치고 탈의실에서 나오던 서연과 마주쳤을 때 지혁의 얼굴에는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지고 환한 미소가 번졌다. 서연 역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반가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두 사람은 별다른 말 없이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지난 시간 동안의 그리움과 노고를 위로받는 듯했다. 지혁은 서연에게 잠시 시간을 내어줄 수 있냐고 물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곁에 섰다. 그들은 병원의 소란스러움을 뒤로하고 조용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노을이 지기 시작한 옥상 정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난간에 기대어 도심을 내려다보던 지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서연 씨,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룹도 안정을 되찾았고 병원도 정상화되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감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정말 다행이에요. 회장님이 약속을 지켜주신 덕분에 우리 의료진들도 신명나게 일하고 있어요. 환자들도 더 이상 돈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요. 그녀의 칭찬에 지혁은 쑥스러운 듯 코끝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 속에서 준비해온 작은 벨벳 케이스를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꺼내는 대신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입을 열었다. 사실 오늘 당신에게 청혼하려고 왔습니다. 화려한 반지와 함께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이제 힘든 병원 일 그만두고 내 곁에서 편하게 살라고 말하려고 했죠. 지혁의 말에 서연의 눈이 커졌다.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의 결말 같은 제안이었다. 하지만 지혁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오는 길에 깨달았습니다. 당신을 병원에 가두거나 인형처럼 내 옆에만 두는 건 내가 사랑하는 한서연이라는 사람을 지우는 일이라는 걸요. 당신은 현장에서 환자의 손을 잡고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사람이니까요. 지혁은 서연의 가치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소유하려 하기보다는 그녀가 가진 꿈과 열정을 지지해주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를 원했다. 지혁은 품 안에서 반지가 아닌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그곳에는 MJ 의료재단 설립 기획안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프러포즈입니다. 그룹 차원에서 소외계층과 난치병 환자들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정권을 행사해 줄 사람으로 당신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병원 시스템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환자들을 당신의 방식대로 마음껏 구해주세요. 자금과 행정적인 문제는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은 서연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이자 완벽한 파트너로서의 제안이었다. 서연은 가슴 벅찬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다. 눈앞의 남자는 단순히 재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신념을 존중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가슴에 품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경영도 모르고 그저 간호사일 뿐인데요. 지역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구했고 거대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런 용기와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가 평생 곁에서 채워드리겠습니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서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두려움도 눈 녹듯 사라졌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지역을 바라보았다. 네, 할게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파트너로서 그리고 당신의 여자로서 평생 곁에 있겠습니다. 그녀의 승낙이 떨어지자 지역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황금빛 노을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구원받았고 서로를 통해 성장했으며 이제는 서로의 꿈을 지지하며 같은 곳을 바라보는 연인이 되었다. 지나간 시련과 고통은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매듭이 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찬란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MJ 의료재단 출범식장은 수많은 내외신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단상 위에는 말끔한 수트 차림의 강지혁 회장과 세련되면서도 단아한 정장을 입은 한서연 이사장이 나란히 서 있었다. 지역은 축사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고 서연은 취임사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테이프 커팅을 하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렸다. 행사 내내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꿀이 떨어질 듯한 애정과 깊은 신뢰가 가득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세기의 커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이라며 찬사를 아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텅 빈 홀에 두 사람만이 남았다. 지역은 서연의 손을 잡고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에 수만 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고생 많았어, 한 이사장. 오늘 정말 멋지더군. 지역의 칭찬에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당신 덕분이에요, 강 회장님. 당신이 없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일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평온한 침묵을 공유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세상은 이제 막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었다. 앞으로도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잡은 손을 놓지 않는 한 그들은 언제나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일 아침 일찍 의료봉사 현장에 가야 한다면서요?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서 쉬죠. 지역이 서연을 챙기며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조금만 더 이러고 있어요. 이 행복한 순간을 조금 더 느끼고 싶어서요. 지역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래, 천천히 가자. 우리에게는 평생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밤하늘에 뜬 별들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반짝였고 도시의 불빛은 그들의 앞길을 밝히는 등대처럼 환하게 타올랐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응급실에서 시작된 운명적인 만남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결실을 맺으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에필로그 몇 년 후 시골의 작은 마을 회관. 의료 봉사를 나온 MJ 재단 의료진들 사이에서 땀을 흘리며 어르신들의 혈압을 재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서 어설픈 솜씨로 약 봉투를 접고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강지혁 회장이었다. 회장님, 그걸 그렇게 접으시면 어떡해요? 서연의 핀잔의 지역은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이거, 결제, 서류 도장 찍는 것보다 훨씬 어렵군. 주변의 의료진들과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왁자지껄하게 퍼져나갔다. 화려한 회장실보다 땀 냄새 나는 이곳에서 서연과 함께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지역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것은 사랑과 헌신으로 완성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